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청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했으며 미국 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최대한 신속한 시점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서한을 미국 측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홍콩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고 이는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S&P는 이날 신용등급 강등이 홍콩과 중국 간의 강력한 연관성 때문이라고 밝히며 등급 강등은 중국의 부채 축소가 현재 예상되는 것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경우에 홍콩이 받게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전이 효과를 반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면세점 제도 개선 TF가 민간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로 마련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이 중심이 된 TF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밝혔는데 기재부는 민간 위원들이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고 기재부와 관세청은 한 발자국 물러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확정 고시 위법성이 있고 이에 기반을 둔 정부 당국의 근로감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오늘장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스피 코스닥 시장 낙폭이 커지고요. 코스닥 시장의 타격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대북 리스크가 불거진 모습인데 현 상황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들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지금 초강경 대응을 서로 하고 있고요. 유례없는 강력한 군사 대응을 할 것이라 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 다시금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도 장 초반보다 많이 요동치고 출렁이고 있는데요. 방산주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의 일부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추석 연휴도 코앞이고요. 불거진 대북 리스크까지 아무래도 수심이 꽤나 얼어붙은 금요일장입니다. 어떤 대응 방향성을 가지고 남은 시간 이어가야 할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시장의 대응 또 방향이 필요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시황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는 238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20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도 쉽지 않습니다. 0.86%나 하락합니다. 일중그룹 그래프를 통해서 보기 쉽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2400포인트는 지키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내 무너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전강 후약 장세입니다. 사실 전강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프만으로 보면 그래도 장 초반에 좀 버티다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2385포인트 지금 이야기 나왔고요. 태평양상에서 지금 수소폭탄 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라는 북한 측의 이야기가 나오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성명들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이 서한을 받고 미국 쪽에서는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우리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강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수도 눌립니다. 수급 조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454억 원 팔고요. 기관이 1329억 원 팝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연기금만이 1178억 원 사주고 있고요. 나머지 주체 모두 팝니다. 개인은 1444억 원, 지수가 빠질 때 또 매수를 조금 하는 모습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결국에 모두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네요. 그래도 빨간불을 그나마 보여주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버티지 못하고 지금 파란불로 전환이 됐고요. 현대차, 부합, 포스코는 3%가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만나보도록 하죠. LG화학도 지금
중국 쪽의 규제가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강하게 지금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삼성물산이 지금 1,000원 정도 상승하고요. 한전, 네이버 약보합입니다. 신한지주는 소폭 오름세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금융주가 그나마 좀 괜찮네요. 금융주 KB금융은 1.43% 올라가고요. 삼성생명 2%대 강세입니다. 그동안 낙폭이 좀 심했던 현대모비스가 오늘 오랜만에 반등 다시 나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의 큰 낙폭이 보입니다. SK텔레콤 역시나 그동안에 많이 눌려 있었다. 밸류상으로는 저평가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1%대의 약세장에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인데 거래소에 비해서 훨씬 더 좋지 못합니다. 9포인트 빠지고 1.4%나 빠집니다. 650선 지금 지키느냐 마느냐도 지금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661포인트부터 쭉 빠져내려와서 650포인트도 잠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650선에서 위아래로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 코스닥 지수가 거래소에 비해서 더 강하게 최근에 무너져 내려온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재밌는 건 외국인과 기관은 삽니다. 개인이 335억 원 팔고요. 기관이 344억 원 사고 외국인은 118억 원 지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2%대 낙폭이 보이고요. 메디톡스, 보톡스 관련주들, 제약 관련주들 오늘 다 힘듭니다. CJENM만이 강보합권이고요. 신라젠도 조금 더 빠집니다. 4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네요. 주가가. 6위부터 10위 만나보도록 하죠. 슈젤도 빠지고요. 로엔과 코미팜 올라가는데 로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1.7% 선방을 보입니다. 바이오로메드, SK머티리얼즈 각각 0.85%, 0.12%씩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포스코 캠텍이 오늘 낙폭이 큽니다. 어느새 28,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컴투스 게임 관련주들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1,200원 올라갑니다. 나노스 빠지고요. 펄어비스 2% 상승, 삼성반도체도 0.4%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급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139원대까지 치솟습니다. 0.56% 올라가고요. 6원 30점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원화는 약세,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증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금요일장 이슈들 바로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라면 단연 북한과 미국 간의 강대강 지금 대치 국면일 것 같은데 시장 강하게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외 악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북핵 리스크가 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국 신용등급 강등된 부분에 있어서 철강이랑 화학업종, 특히 소재 산업재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화학이랑 철강 업종이 좀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2월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 기조를 좀 야기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이 되게 되면 결국 소재 산업재 업종의 센티먼트 악화로 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화학이랑 철강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좀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 역시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강경하게 좀 대응하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고유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는 대내적인 호재, 예를 들어 3분기 실적 같은 대내적인 호재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외 악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약세장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증시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잠잠하던 대북 리스크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석도 앞두고 있고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은 최대치로 지금 재정학적 리스크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만약 이것보다 더 반영이 된다라고 본다면 무력 충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학습 효과에 대해서 내성이 좀 강해지는 모습을 좀 다음 주에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성은 강해지고 악재에 좀 가려져 있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는 반영이 아직 덜 돼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는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실적 장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되는 업종에 좀 관심을 갖기를 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3분기 전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증가한 50.1조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역시도 35조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0% 이상 증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3분기 실적은 매우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우 강력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에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대표적으로 최대 분기 실적이 예상되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으로의 쏠림이 좀 예상되는데요. 사실 반도체 업종 이외에도 최대 분기 실적이 예상되는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예상이 되고요. 또 항공업종, 담배, 미디어 역시도 이번 3분기가 좀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외 환경 여건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분명한 것은 장기 금리가 좀 상승하는 기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페드가 9월 달부터 보유자산 축소를 실행을 하였는데요. 보유자산 축소는 결국에는 유동성을 좀 회수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할 때는 결국에는 현재 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가치주의 매력이 성장주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저희는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 추천드리고 있고요. 가치주 가운데서도 IT 금융의 주도주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국 당대회 이전까지는 상승 추세가 예상이 되고요. 10월 중국 당대회 이후에 만약 정책 스탠스의 변화가 있다 하면은 그때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IT, 금융, 소재 산업재 정도의 업종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FOMC 하루 지나긴 했는데 좀 다시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보유자산 축소 다음 달부터 당장 들어간다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또 늘리겠다라고 했고요. 금리 인상도 점도표가 상향된 건 아니지만 연말쯤에 한번 올라갈 것으로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그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것은 리먼 쇼크로 인한 위기에 대응했던 비정상적인 그 9년간의 양적 완화를 끝낸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금리 정상화를 선언할 정도로 미국의 경기 확장세는 1, 2년 안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유자산을 줄이면은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상품 시장은 약세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금리 인상기에 보유자산을 축소하지 않으면 평가 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시장의 위험 회피 현상이 강한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해외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산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상승 압력이 장기적으로는 좀 수그러들 수가 있고 또 주가 조정의 영향도 일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은 내년에 금리는 3번,
그리고 내후년에는 2번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요. 정책 금리의 최종 도달점이 2.75% 정도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종별로 정책 금리의 상관관계가 높은 쪽, 특히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금리의 상관관계가 플러스 0.7 정도 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이라든지 IT 그리고 통신 서비스 쪽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들 업종 중심으로 차별화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헬스케어라든지 생활필수품 그리고 에너지 일반 소비재는 정책 금리와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들이 이들 업종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 금리 보면 이제 인상에 대한 기조는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2019년까지 점도표 보니까 2.75% 정도까지 지금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달러 강세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생기고요. 신흥국으로 지금 몰려들었던 이머징 쪽에서의 이 자금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좀 회송이 되면서 자금 이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외형상으로 보면은 지난번 금리 인상 국면이었죠.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상황하고 매우 흡사한데요. 당시를 되돌아보면은 불과 2년 만에 정책 금리가 1%에서 5.25%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먼 사태와 같은 국제 금융 위기를 초래시켰는데요. 당시에 신흥국가의 민간 부분의 달러 채무 같은 경우에는 6조 달러에 불과했지만 신흥국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현재 신흥국의 민간 부분의 달러 채무는 20조 달러 정도로 그 당시보다도 엄청 지금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펀더멘털이 나쁜 신흥국이죠. 브라질이라든지 터키 같은 나라들은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의 자금들이 역류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자원국의 자산 버블 문제, 또 시종 위험 문제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금융 부분, 부동산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버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신흥국의 펀더멘털 나쁜 국가 그리고 선진국 안에서도 펀더멘털이 다른 나라보다도 악화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달러 견제 바람도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1달러에 1,100원대에서 1,200원대 아주 변동성이 심한 국면이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체감의 정도 그리고 변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 수출의 절반이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체력이 약한 신흥국의 금융 불안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전염될 수가 있고요. 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다양한 악재로 인한 중국의 신용 불안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산 버블이 붕괴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에는 직접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 차이라든지 금리 차가 역전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이나 머니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금들도 빠른 속도로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이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자주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 환율도 자연스럽게 절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으로 맞불을 놔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1,300조 원이 넘는 가계 빚 부담이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이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점은 미국이 또 선진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인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화 약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수출주에는 반사 이익이 기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유럽 쪽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양적 완화의 축소 테이퍼링 시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사실 뭐 테이퍼링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인데 그 시기에 관한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만간에 이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ECB 같은 경우는 당장 10월 회의라든지 12월 회의에 자산 매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ECB 같은 경우는 현재 월 600억 유로의 자산 매입 규모를 앞으로는 200억에서 한 400억 유로 정도로 축소시키고요. 내년 말까지는 자산 매입 규모를 2조 5천억 유로 정도 전후까지만 가져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앞으로 민간 은행에 대출해줬던 그 저리에 장기 자금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기가 속속 들어오는데요. 이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초까지는 최대한 7천억 유로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축소를 했을 경우 보유자산 축소 효과, 그러니까 테이퍼링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유로화는 1달러 1.2 유로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절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영란은행이 중요한데요. 금리 인상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는 그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와서 파운드 하락으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갔는데요. 이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3.3%까지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차를 두고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3% 안팎까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되고요. 또 금리 인상을 서둘렀을 경우에 현재 영국의 주식이나 채권 시장의 버블 현상이 터질 수도 있고요. 또 자동차 할부라든지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사용과 같은 부분이 경계 수준을 좀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가계비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보십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만 양적 완화를 내년까지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에는 일본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0.6%로 선진국 중에서도 유일하게 제로 성장이고요. 또 목표 물가 상승률도 내년에도 2%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만은 아무래도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미 간의, 미국과 북한 간의 이 지금 강대강 얘기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19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떻게 보면 돌발 발언이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 그리고 여러 가지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지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지금 오늘 반응을 내놓았는데 유례없는 강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것이 태평양상의 수소폭탄을 또 시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좀 어려움을 좀 겪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확률도 있다고 보는데 어디까지 좀 갈 것으로 이 문제가 보십니까? 아무래도 핵폐기에 나서기 전까지는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략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외교나 정보, 군사, 경제와 같은 미국만이 쓸 수 있는 공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외교 관계를 좀 낮추거나 외교적 고립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핵이라든지 전력 그리고 군사시설을 다운시키는 이런 그 전략들을 앞으로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외교적 제재라든지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은 군사 행동을 통해서 압박을 더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세컨드리 보유고를 실시할 경우에는 북한은 아무래도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더 고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 1, 2년 정도는 더 강한 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의 그 사드 보복은 더 노골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금융시장에서도 한국 그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은 앞으로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쉽지 않은 국면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하면서 결국에 중국에 대한 압박도 계속 가져나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국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중국은 어떤 맞대응을 좀 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네, 중국도 그 미국의 그 압박에 맞서서 그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3가지 카드를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미국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시키는 것인데요. 최근에 10년간 미국의 대중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1%나 아주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들을 보면은 대두죠. 콩 같은 경우에는 62%나 차지하고 있고요. 면화는 14%, 보융자의 그 민간 항공기는 25%, 자동차는 17%, 반도체는 15% 정도입니다. 미국의 그 농산물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넘는데요. 미국 농민들의 1인당 중국 농산물 수출로 벌어들인 금액이 약 $12,0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비행기라든지 콩 수입 제한만으로도 미국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대미 수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가전이나 왕구, 신발, 섬유, 가방 같은 경우는 모두 미국 저소득층의 생활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이 계층들이 대부분 트럼프의 지지층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가정 같은 경우에 무역을 통해서 매년 $850 정도를 절약하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최대 1.5% 낮추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 투자 자산의 지분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그 국채 보유는 1조 1,700억 달러로 최대 채권 국가입니다. 미국 자산을 대규모로 투매한다면 미국의 금융시장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런 카드를 쓸 경우에는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미국의 더 큰 보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승자 없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미국에 대한 그 압박, 제재에 어느 정도 그 동참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두 분과 잠시 뒤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